흉가로 취재를 갔다가 인생이 개같이 꼬였다. 승용차는 어느덧 비포장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서울을 출발한 지 정확히 5시간이 지난 후였다. 덜컹거리며 차의 요동이 심해지자 옆좌석에서 자고 있던 김한수 기자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부스스 눈을 뜨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입을 열었다. 야, 무슨 길이 이렇게 험하냐? 포장이 안 돼서 그래요. 눈 좀 더 붙이지 그래요? 이런 길로 앞으로 1시간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카메라맨 이창수가 연신 멋대로 돌아가는 핸들을 움켜잡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김 기자는 그의 말대로 또다시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잠든 동안 내내 깨름칙한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QBS 방송국의 뉴스 보도국 취재기자와 카메라맨이었다. 보도국이란 곳은 원래 사람 잡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김 기자가 이번 주 내내 취한 수면의 양은 모두 합해야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것도 대부분은 지금처럼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잔 것이었다. 이젠 5년 된 그의 엑셀 승용차가 그의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면도도 차에서 하고 옷도 차에서 갈아입는다. 그는 보도국에서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사회부 기자였다.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을 죄다 끌어다 놓은 곳이 사회부란 곳이었다. 그곳에서 버티려면 같이 쓰레기가 되고 잡동사니가 되어야만 했다. 젠장, 길 한번 더럽게 험하네. 눈을 잔뜩 찌푸린 이창수의 말대로 길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몸의 균형조차 잡기 어려울 만큼 점점 더 험하게 좁아지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런 험한 곳까지 들어와 3명씩이나 사람을 죽였는지. 아참 김 기자님, 뒤에 카메라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또 저번처럼 아이씨라도 나갔다간 저 아주 돌아버립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단단히 고정시켰으니까. 어차피 오늘 마감 뉴스에도 내보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예 새벽에 출발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한 3시간이면 왔을 텐데. 괜히 새벽에 있는 대로 밟아 달리다 황천길 가면 박 기자가 우리 취재하러 오는 수가 있어. 차라리 조금 여유 있게 오는 게 낫지. 그들이 목촌이라는 낡은 이정표와 함께 약간의 공터가 있는 막다른 길에 도달한 시간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이정표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작은 오솔길이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완전히 오지 중에 오지구만. 카메라를 챙기며 이창수가 투덜거렸다. 그의 그런 불평과는 대조적으로 하루해를 마감하는 붉은 노을은 늦가을의 단풍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있어 숲은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눈부신 듯 김 기자가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렇게 단풍 구경 한번 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끔찍한 시체들을 카메라로 찍어야 할 판인데. 오솔길로 접어든 후 20여 분 지나자 숲은 어느새 칠흑 같은 더듬으로 변해 있었다. 앞장선 김 기자의 조그만 랜턴 불빛이 그들의 앞길을 불안하게 비추어주고 있었고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이미 두 사람의 등줄기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길이 여기밖에 없나? 이런 산길은 혼자 다니려면 제법 겁나겠는데요. 으스스한 게 어디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게. 이 안쪽에도 사람이 산대요. 사건 현장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이쪽 강원도 오지엔 이보다 더한 산속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부분 약초 같은 것 깨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지. 김 기자님, 천천히 좀 가요. 님 몸이라고 그렇게 빨리 가면 어떡합니까? 이창수는 내심 겁이 나는지 김 기자의 뒤에 바싹 붙어 따라오고 있었다. 겁이 나긴 김 기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며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와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칠흑 같았던 어둠. 그리고 무엇보다 등산객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그 살인마가 바로 이 숲 어디인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저절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어둠을 헤치며 한 40여 분을 부지런히 걸어가자 그들의 앞에 꽤 널찍한 개울이 하나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개울 위에는 얇은 목조다리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고 그 너머 멀리서 마을 인가의 불빛이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둘은 불빛에 겨우 한숨을 내쉬며 삐걱거리는 목조 다리를 건너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곳엔 의외로 한 10여 가구는 듬직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으며
더욱이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마을과 현장 사이에는 조그만 고개가 하나 가로막혀 있었고 고개를 넘어서 서너 명의 경찰들과 40명의 주민들이 현장을 둘러서 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거 사람들 보이니까 엄청 반갑네. 이창수가 다소 힘이 나는지 너스레를 떨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이 주민들을 해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사건 현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금음달을 뒤로하고 유령처럼 버티고 선 음침한 기와집이었다. 그 기와집을 보는 순간 김한수 기자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무척 오래된 듯. 방문은 하나같이 부서졌고 찢어진 한지가 볼상사납게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와집 앞마당. 무수히 자란 잡초 위에 세구의 시체가 가만히로 덮인 채 나란히 누워 있었다. 김 기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한 여자가 나타났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QBS 뉴스 보도국의 김한수 기자입니다. 사건 취재차 지금 막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어느 분이신지? 제가 책임자입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횡성군에서 파견 나온 민영사입니다. 그녀의 말에 김 기자가 다소 놀랍다는 표정으로 찬찬히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다시 반문해 왔다.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시체가 오늘 아침에 발견되었다고요? 김 기자가 시신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참, 얘기하는 동안 저희 카메라맨이 취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대신 시신 촬영은 안 됩니다. 가만히에 덮인 채로는 괜찮겠죠? 윤영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기자가 이창수에게 소리쳤다. 주변 스케치 좀 하고 특히 저 앞에 낡은 기와집 좀 잘 잡아. 시신은 있는 그대로 슬쩍 덮어주고. 취재팀 때문인지 주민들이 다소 술렁거렸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곧 그들은 이창수가 하는 일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하나같이 막연한 공포심이 서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긴 그럴 만도 했다. 자신들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셋씩이나 죽었으니 신원은 확인됐나요? 예. 한 사람은 K일보 신문 기자이고 나머지 둘은 모 잡지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따로 적어드리죠. 신문 기자와 잡지사 기자요. 취재를 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 같은데 무엇을 취재하러 왔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이는 뭡니까? 살해된 것이라고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아직 뭐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검해 보기 전에는 대충이라도 짐작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혹시 목격자가 있습니까? 현재로선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살해된 것인가요? 아직 살해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이곳에서 사망한 건가요? 그것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쌀쌀하게 대답하는 윤영사의 표정에서 김 기자는 그녀에게 특이할 만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리라는 판단을 했다. 앞뒤가 뻔한 얘기라 해도 총구석의 말단 형사가 그것도 임시로 파견 나왔을 여형사가 공식화되지 않은 자신의 사견을 함부로 얘기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묻는 것보단 자신이 직접 시신을 보는 편이 빠를 듯했다. 이젠 자신도 웬만한 베테랑 형사 뺨칠 정도의 실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였다. 시신을 좀 봐도 될까요?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여자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적잖이 자존심이 상한 것도 사실이었다. 반발심이었는지 그는 일부러 힘주어 말했다. 서해부 기자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도 웬만한 형사들보단 험한 꼴 더 많이 보고 다니니까 걱정 말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언젠가 그는 한꺼번에 39의 시체를 본 적도 있었다. 시외버스가 50m 절벽 아래로 구른 교통사고였다. 팔이 잘리고 얼굴이 뭉개진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끔찍한 경험이었다. 이제 그에게 시체 따위를 보는 일은 백화점에 진열된 마네킹을 보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 김 기자가 랜턴을 아래로 비추며 구둣발로 가만히를 슬쩍 걷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끙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발작적으로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말대로 지금까지 많은 시신을 봐왔지만 지금처럼 끔찍한 것은 처음이었다. 시신의 이곳저곳에는
마치 홈이 파인 흉기 같은 것으로 찌른 것처럼 굵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구멍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섬뜩하게 만든 것은 시신에 부릅뜬 눈동자에 아직도 남아있는 형언기 어려운 공포의 잔재였다. 그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자신을 향해 살려달라며 달려들 것 같았다. 도대체 뭘로 죽였길래 그러게 부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둘도 마찬가지인가요? 김 기자가 두려운 눈으로 윤영사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사실 나머지 두 구의 시신은 보고 싶은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추정 기사라도 쓰기 위해선 그래도 확인은 해야만 했다. 그는 이번엔 먼저보다 훨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다시 두 번째 가만히를 들추었다. 그러나 그는 아예 욱하는 소리와 함께 입을 틀어막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한 구토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으며 머리끝이 쥐뼛하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아왔다. 두 번째 시신은 거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마치 짐승에게 뜯어먹힌 것처럼 얼굴 한쪽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가슴 부분의 손상은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것은 마치 초원의 맹수에게 뜯어먹히다만 사슴의 내장을 연상케 했다. 몇 번의 구토와 함께 김 기자는 세 번째 시신은 볼 엄두도 내질 못했다. 교양 제작국의 정해일 PD가 보도국 김한수 기자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것은 새벽 3시경이었다. 그들은 대학 동창이자 QBS의 입사 동기였다. 그는 아직도 잠이 덜 깬 눈으로 멍하니 침대에 걸터앉아 안간힘을 쓰며 밀려오는 졸음을 쫓고 있었다. 방금 전 김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꿈속처럼 어렴풋이 떠올랐다. 오늘 살인사건 취재 때문에 강원도 횡성 쪽을 다녀왔는데 그 테이프를 편집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의 차분한 성격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몹시 흥분되어 있었으며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인 듯했다. 그는 한없이 가라앉는 무거운 몸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방에 불을 밝혔다. 방 한쪽 구석에는 멋대로 벗어젖힌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시계는 언제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잠자기 전부터 줄곧 8시 50분만 가리키고 있었다. 36의 나이에도 그가 아직 독신인 이유는 전적으로 그 망할 놈의 PD라는 직업 때문이었다. 청바지 위에 셔츠 한 장과 가죽 잠바를 대충 걸치고 현관을 나서려다 그는 뭔가 잊은 듯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곤 소파 위에 검은 캡모자를 집어 눈썹까지 푹 눌러쓰곤 비로소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겨울처럼 매서웠다. 그는 달리듯 자신의 엘란트라 승용차까지 가서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곤 서둘러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다. 추위로 이빨이 아래 위로 부딪혀 왔지만 다시 올라가 옷을 더 껴입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엔진이 채 달기도 전에 그는 깊숙이 엑셀을 밟았다. 그의 집은 잠실이었다. 올림픽대로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승용차의 속도계는 160을 가리켰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4분이었다. 그가 보도국 편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한수는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편집실 모니터에는 어느 공포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음침한 기와집 한 채가 을신년스럽게 버티고 서 있었다. 그가 막 조그셔츠를 만지려는 순간 김한수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섰다. 벌써 왔어. 또 있는 대로 밟았구먼. 야, 잔말 말고 그 손에 들린 커피나 빨리 주라. 오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이젠 완전히 겨울이다. 겨울. 김한수에게서 건네받은 커피를 한 모금 입에 넘긴 헤일이 그제야 살겠다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떴다. 성질 급한 건 여전하구먼.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옷이나 좀 챙겨 입고 나오던지. 새벽에 황당하게 사람 불러내놓고 이젠 잔소리까지 늘어놓으려고. 남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불나는 일이 뭔지 어서 용건이나 말해. 나 빨리 들어가서 다시 자야 돼. 요즘 귀신들한테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농담 같은 그의 말 때문이었는지 김한수의 얼굴엔 금세 웃음기가 가셨다. 헤일은 그의 진지한 표정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그래, 본론부터 말할게. 너 요즘 귀신에 대한 특집 다큐 제작 중이랬지? 그래서? 그럼 혹시 귀신을 찍거나 본 적은 있어? 자식, 지금 농담하냐?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정말 귀신이 있어서 프로그램 만드냐? 요즘 사람들 워낙 그쪽으로 호기심이 많으니까
부랴부랴 특집 편성한 거지. 근데 갑자기 그 얘긴 왜 묻는 거야? 잠시 망설이던 김한수가 이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 오늘 내가 취재 가서 찍은 테이프인데 아까 들어오면서 봤어. 근데 요즘은 보도국에서도 귀신 찾아다니냐? 그게 아니라 저곳에서 오늘 3명의 등산객이 살해당했어. 그리곤 책상 위에 종이 몇 장을 집어 건네며 계속 말했다. 이따 읽어봐. 이건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작성한 내일 아침 뉴스 기사야. 젠장 내일은 시민들이 출근길을 살인사건 뉴스로 시작하겠구먼.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테이프를 잘 보라고. 말을 마친 그가 테이프를 되감아선 플레이했다. 카메라는 페어거든 기와집의 처마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앵글을 움직이고 있었다. 부서진 문짝들, 찢겨 너풀거리는 한치, 검기 그을린 듯한 처마 기둥, 그리고 주위론 온통 어둠뿐이었다. 뭘 보라는 건지 영문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화면을 보던 헤일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잠깐, 거기. 화면은 그가 소리친 바로 그곳에서 멈추었다. 멈추어진 화면에는 카메라가 기와집의 창고 내지는 부엌으로 보이는 왼쪽 편의 부서진 문짝을 클로즈업으로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문짝 틈새 어둠 속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들이 있었다.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그것은 반딧불 같기도 하고 혹은 광채를 내뿜는 짐승의 눈 같기도 했다. 더욱이 그것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하나, 둘, 셋 좋기 12~13개는 될 듯이 보였다. 정민수는 눈을 더욱 찡그리고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도대체 저게 뭐야? 뭘 찍어온 거야? 김한수는 대답 대신 다시 화면을 플레이시켰다. 카메라가 이번에는 기와집 대신 바로 김한수 자신과 낯선 남자 한 사람을 잡고 있었다. 김한수가 빠르게 말했다. 내 옆에 있는 남자는 현장에 있던 형사야. 두 사람을 클로즈업으로 잡고 있던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되면서 그들의 발 아래 가만히로 덮인 시신들의 모습이 막 화면 안으로 들어올 때였다. 잠깐, 저건 또 뭐지? 이번에도 화면은 그가 소리친 바로 그곳에서 정확하게 멈추었다. 김한수도 이미 그곳에서 화면을 정지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헤일은 다시 화면 앞으로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화면은 김한수와 형사라는 사내가 발 아래 가만히로 덮인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바로 뒤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형체는 희미해서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마치 화면을 막 오버랩 시킬 때와 같이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모습으로 버티고 선 것은 분명한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똑바로 카메라의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뚫어지게 화면을 바라보던 헤일이 김한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도대체 뭘 찍어놓은 거야? 카메라 포커스를 잘못 잡은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그게 뭔지 나도 잘 몰라. 물론 카메라맨도 전혀 모르고 분명히 현장에서 촬영할 때 화인더에는 아까 보았던 그런 광채나 지금같이 저런 이상한 형상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어떠냐? 어떠냐니? 김한수의 질문에 반문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어 그를 돌아보던 헤일은 그제야 그가 이런 새벽에 자신을 급히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럼 넌 저게 카메라에 귀신이 찍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카메라에도 이상이 없고 현장에선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저 이상한 것들을 뭘로 설명하지? 김한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다. 헤일은 다시 화면으로 눈길을 돌렸다. 여전히 그 이상한 형상은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마침내는 헤일 일바로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함까지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테이프를 돌려가며 두 가지 이상한 형상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무엇으로도 그것들을 설명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이건 현장에 있던 주민한테 얼핏 들은 얘긴데 말이야. 그 집엔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취재한답시고 설치다 괜히 무서운 화를 당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며 은근히 협박까지 하지 않겠어? 그래서 설마 그 주민의 얘기를 믿는단 얘긴 아니겠지? 사실 나도 귀신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특집 프로 제작하면서 오히려 귀신이란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허무맹랑한 화상이란 확신이 들더란 말이에. 대부분의 귀신 목격자들을 취재하러 다녀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반드시 한두 개씩은 나오더라고. 자신의 체험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귀신이 나온다는 온갖 음침한 곳과 집들을 다 찾아다니며 카메라로 찍어댔는데 귀신의 모습은커녕 그 비슷한 것도 한 번 찍힌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번 프로그램의 결론을 아예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끌고 가기로 했어. 사실 처음 기획부터가 좀 우스꽝스럽기도 했고 헤일은 상당히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 그러나 김한수는 그의 얘기에 단 한마디 반박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평소에 그였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둘은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열띤 논쟁을 벌이곤 했으니까. 그래,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 하지만 사람에겐 이성적인 논리나 합리성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나 본능 같은 게 있잖아. 처음 현장에서 그 기와집을 보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그야말로 지옥문 앞에로도 와 있는 기분이더란 말이야. 난 그 기와집을 그곳에서 처음 본 게 아니었거든. 서울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잠든 동안 내내 나는 꿈속에서 그 기와집을 봤어. 원가에 계속해서 쫓겨다녔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아. 김한수는 지금도 그 당시의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양 어깨를 움츠렸다. 몇 시간 후에 보아야 할 이상한 기와집을 미리 꿈속에서 보았다는 김한수의 말에 헤일은 비로소 쉽게 무시하지 못할 무언가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예감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그때 다시 김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뿐이 아냐. 화면 속에 그 이상한 형상이 도대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야.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것 같더라고. 게다가 그 집 앞마당에 있던 참혹하게 살해당한 시신들. 그 시신의 눈.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눈동자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무서운 공포가 깃들어 있었어. 자꾸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군. 창피하게. 하여튼 하고 싶은 말들은 다 했어. 어차피 판단은 내가 해야 하니까. 아까 건네준 자료에 모든 걸 자세히 적어놨어. 집에 가서 읽어봐. 김한수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급히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2년 전부터 완전히 담배를 끊었던 그였다. 오랫동안 김한수를 봐왔지만 오늘 같은 그의 모습을 보긴 처음이었다. 얼마 후 헤일은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편집실을 나왔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승용차 속도계는 한 번도 120을 넘지 않았다. 한국대학 손남의 박사는 정민수 PD가 가지고 온 VHS 테이프를 1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보는 동안 연신 몹시 흥미로운 일이라고 감탄하듯 소리쳤다. 그는 민속학, 특히 무속신앙 분야에서는 거의 국내 최고임을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도 그의 해박한 지식과 자문들은 헤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결국 그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내가 보기엔 귀신 현상이 맞는 것 같군요. 외국에선 몇 번 이런 테이프를 본 적이 있지만 국내에서 이런 테이프를 보기는 처음입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손 박사의 놀랍다는 표정과 그의 말에 헤일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새삼 화면을 쳐다보았다. 여전히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는 그 미지의 형상. 저것이 귀신이라니. 손 박사의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처음 어둠 속에서 푸른 광을 뿜고 있던 것은 금수의 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수라면 짐승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사람의 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화면만 보고 확실하게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어떤 증거보다 귀신 현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금수나 벌레, 물고기 같은 생물도 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우는 죽으면 그 생명이 혼, 귀, 백 세 가지로 분열됩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고 귀는 공중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사후 인간은 천, 지, 인 세 곳에 걸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3자 중 귀와 백이 인간과 계속 접촉을 하게 되는데 보통 백은 묘속에서 3년간의 제사를 받고 귀는 집안에 존재하면서 자손 4대의 제사를 받으면 만족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백과 귀가 정당한 조의를 받지 못하거나 질병 또는 살해당하거나 모함 등으로 사형을 당한 자 등의 경우는 그 원한으로 백과 귀의 기가 응결해서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벌레 등의 생물이 귀신으로 변하는 것은 그 수량이 높은 경우와 사람과 접촉이 많은 것, 혹은 이것에 고통을 준 경우 등으로 그 전기가 응결해서 일종의 저주를 미치는 힘이 있는 귀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론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대체로 일치하는 사항들입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내내 헤일은 차 속에서 야릇한 흥분과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어쩌면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던 귀신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엑셀에 올려진 그의 발엔 더욱 힘이 들어갔다. 방송국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이번 다큐의 책임 프로듀서인 양희열 국장이었다.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고 싶다고? 그건 안 돼. 3일 후면 방송인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정 PD도 잘 알잖아. 만족스럽진 않지만 저번에 시사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부탁입니다. 국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 참, 그래. 도대체 이유가 뭔가? 완성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겠다는 이유가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보지. 진짜 귀신의 존재를 화면에 담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소 들떠있는 듯한 헤일의 말을 들은 양 국장의 눈이 커졌다. 귀신을 화면에 담을 수 있다고 했나, 방금?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봐, 정 PD.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이긴 하지만 이미 귀신의 모습이 담긴 테이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취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테이프가 있다고? 양 국장이 놀라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곤 찬찬히 헤일을 바라보았다. 평소 성격이 좀 급하긴 하지만 결코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었다. 의자를 뒤로 까닥거리며 생각에 잠겨있던 양 국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대신 반드시 귀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야 해.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쇼킹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자세한 기획서를 새로 올리라고.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원은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하지만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자네나 나나 경위서 쓸 각오는 해야 할 거야. 강원도 횡성경찰서의 윤혜경 형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시신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오후 3시경이었다. 예상대로 시체 두 구의 사이는 늑대과에 속하는 짐승의 습격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한 구의 시체 검시 보고서를 보면서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보고서에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한 흉기가 죽창과 같은 긴 구멍이 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시신은 모두 13번의 가격을 받았으며 범인은 13번의 가격이 모두 완벽하게 몸을 관통하게 할 만큼 엄청난 힘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짧은 쇼트커트 머리를 크게 한번 흔들었다. 아무리 앞뒤를 맞춰보려고 해도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같은 일행 3명이 한 사람은 죽창에 의해 나머지 2사람은 짐승의 습격에 의해 거의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다시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짐승의 습격을 받았다는 두 구의 시체는 흉가라고 불리는 기와집의 뒤편 언덕에서 약 20여 미터 간격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구의 시체는 바로 그 흉가의 앞마당에 마치 처형을 받은 것처럼 사지를 벌린 채 놓여 있었다. 이과, 윤형사, 내가 지금 자기 생각을 한번 맞춰볼까? 낯선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고 뒤를 돌아보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역시 구이열 반장이었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그는 이곳 H군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토박이었다. 하지만 해경의 판단으로 그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때로는 무능한 부패경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해경의 눈에 비친 대부분의 그의 모습은 전자에 가까웠다. 자기 지금 마구 가슴이 뛰고 전에 없던 의욕이 마구마구 샘솟지.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범이 어디선가 당신과의 게임을 기다리며 또 다른 살인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지. 그리고 자기만이 그 살인범을 잡을 수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고 말이야. 어때 내 말이 틀렸어? 그는 마치 자신이 이미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리곤 그녀의 어깨 위에 한 손을 걸치며 말했다. 다 이해해.
나도 경찰 초년병 시절엔 말이야. 희대의 연쇄살인범 나타나 만손 꼽아 기다렸다고. 미궁에 빠진 사건, 영원한 미스터리 얼마나 멋지고 스릴 넘치는 일이냔 말이야. 모든 경찰들이 다 해결하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 조그만 단서. 그걸 바로 나만이 찾아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어때?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그나. 그게 바로 모든 경찰 초년병들이 한 번씩 걸리는 자아도취 내지는 구제불능이라는 병이라 이거야. 그러니 좋게 말할 때 괜히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본연의 임무나 열심히 하란 말이야. 반장님, 이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알아. 하지만 어제 서울에서 내놓나 아는 형사분들이 이미 조사해 갔잖아. 그런 골치 아픈 강력 사건은 서울의 잘난 분들한테 맡겨두고 우린 그저 곁에서 협조나 잘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막말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있어. 인원이 있어. 그저 대충 수사하는 신용만 보여주면 그만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꿈자리 사납게 그런 사진은 뭐하러 자꾸 들여다봐. 젊은 처녀가. 어서 치워. 반장님. 그래, 알았어. 또 처녀라는 소리 했다고 기분 상한다 이거지? 그래, 미안해. 미안. 그리고 나 관내 순시 좀 다녀올 테니까. 쓸데없이 사돌아다니지 말고 자리 지켜. 알았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일사천리로 말을 쏟아붓곤 유유 사라지는 구반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혜경은 그야말로 가슴에 불이라도 나는 기분이었다. 구반장의 말대로 그녀는 올해 초 경찰학교를 졸업한 24세 경찰 초년병이었다. 우수한 졸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굳이 이곳 횡성경찰서를 자원한 이유는 이곳이 바로 그녀의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윤 형사님, 참으세요. 구반장님 원래 그렇잖아요. 그녀를 위로한 것은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에 입문한 박호철 순경이었다. 집안이 어려워 군을 면제받은 대신 그가 택한 직업이 경찰이었던 것이다. 그는 윤 형사를 누나처럼 따르고 있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이번 사건은 뭔가 이상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울에서 형사들이 다녀갔다지만 우리만큼 이곳 사정에 밝겠어요.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우리 관 내에서 생긴 사건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그의 따스한 말을 듣고 나니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다. 박순경, 고마워. 나도 성질이 워낙 지랄 같아서 오늘처럼 반장님한테 스팀 받으면 정말 참기 어렵더라고. 나 답답해서 좀 나갔다 올게. 현장 다녀오려고요. 혜경은 대답 대신 싱긋 웃어 보였다. 사건 현장은 경찰서에서도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다. 목촌리 321번지에서 332번지까지가 사건 현장 부근이었고 332번지가 바로 그 흉가라 불리는 기와집이었다. 번지수로 보면 총 13가구가 살고 있어야 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는 단 3가구뿐이었다. 이미 사건 현장에서 그들을 모두 보긴 했지만 그녀가 직접 얘기를 나눠볼 기회는 없었다. 그들에 대한 조사는 구반장이 했었다. 그녀는 이미 그 3가구에 사는 주민들의 인적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느 산골에서나 그렇듯이 그들 중 50대 이하의 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주민들을 탐문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 사망자들의 시신이나 정황으로 미루어 상당한 반항의 흔적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목격자나 이상한 소리조차 들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건 현장은 강원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산골이었기 때문에 한 번 걸음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낮이라 해도 사람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울창한 숲을 30여 분을 들어가야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그녀가 만약 이곳 출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엄두조차 못 낼 일이었다. 그녀가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겨서였다. 마을이라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보기 흉한 폐가가 대부분이었다. 마을 어느 구석에도 사람이 산다고 믿길 만한 생기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죽은 마을. 그곳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321번지. 김명신. 그녀는 자신이 적어온 자료를 다시 읽고서 집으로 들어섰지만 아무도 없었다. 주민 모두가 약초를 캐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낯은 집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325번지. 321번지와는 약 50여 미터 떨어져 있었다.
한만수, 한정우 그들은 형제였다. 역시 그들도 집에 없었다. 남은 한 집은 329번지였다.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집이었다. 권양미, 김웅기 그들은 모자였다. 집의 뒤쪽으론 고개가 있었다. 그 고개만 넘으면 기와집이 있는 사건 현장이었다. 마당에는 각종 약초를 다듬은 듯한 흔적과 뗄 나무들이 한편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마지막 집마저 아무도 없다면 어려운 걸음을 허탕칠 것 같아 내심 초조하던 해경이었다. 대답이 없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가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찰나 방문이 왈칵 열렸다. 그녀는 얼떨결에 두어 걸음 물러섰다. 방에서 고개를 내민 노인이 권영미라는 것을 그녀는 금세 짐작할 수 있었다. 팔다리가 꼬챙이처럼 앙상한 뼈만 남은 노인. 눈 밑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완연한 노인이 쿨럭거리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저 아시죠? 며칠 전 고기 넘어 기와집에서 보셨잖아요. 전 행성에서 온 경찰이에요. 그러나 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서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녀는 혹시 할머니가 귀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두어 발자국 다가가서 좀 더 큰 소리로 소리치려 할 때였다. 갑자기 노인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어딜 따가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두어 발자국 물러났다. 노인은 더욱 적대적인 눈길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할머니, 뭔가 오해를 하셨나 본데 전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살인사건 조사차 나온 경찰이에요. 제 말 잘 들리세요? 그럼 내가 귀머거린 줄 알았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제가 그냥 여기 서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시는 대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협조를 좀. 그때였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건 갑자기 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모른다고 했잖아. 어서 벗어버려. 망할 것. 괜히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다 간 너도 무서운 일을 당할 줄 알아. 어서 꺼져. 말을 마친 노인은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해경으로선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노인을 상대로 더 이상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이왕 온 김에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 뒤쪽으로 난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양옆으로 수백 년은 된 듯한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들은 평화롭게만 여겨졌다. 그녀가 고개 정상에 닿았을 때 아래로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다. 332번지. 그 집의 소유는 김학봉이라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집을 비운 지가 얼마나 되었는진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을 비워둔 것처럼 집은 앙상한 때대만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마을에서 현장까지 그녀가 재어본 시간으로는 느린 걸음으로도 6, 7분이면 충분히 닿을 만한 거리였다. 집 앞마당엔 무수한 이름 모를 들꽃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며칠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엔 핏빛이 남아있어 당시에 참혹하던 광경이 되살아나는 듯해서 그녀는 약간의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주위를 돌면서 사망자들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을 둘러보았다. 국과수에서 보내온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5시경. 그녀는 다시 집의 앞마당으로 돌아와 집 앞에 주저앉듯 앉았다. 그리곤 집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 집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순간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냉기를 느꼈다. 집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왼편 부엌에 반쯤 떨어져 나간 문짝이 이따금씩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대체 그날 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녀가 눈을 감자 참혹하게 죽은 시신들의 끔찍한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그들이 질러대던 끔찍한 비명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려올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다. 그녀가 눈을 뜨고 올려다본 곳엔 어디선가 본 듯한 하사가 서 있었다. 왼쪽 뺨엔 칼자국이 선명하고 눈저이는 움푹하게 들어가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느낌. 한만수.
325번지에 사는 형제 중 동생 되는 저였다. 그는 어깨에 망을 메고 있었고 그 망 사이로 삐죽삐죽 약초처럼 보이는 불뿌리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의 입에서 쇳소리가 나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눈동자는 시종 불안한 듯 좌우로 굴러다녔다. 한만수 씨, 맞죠? 그녀는 아직도 떨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간신히 물었다. 그는 대꾸 없이 여전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저 알아보시겠죠? 이번 살인사건 때문에 수사차 나왔습니다. 댁에 들렸는데 안 계시더군요. 자신의 집에 들렀다는 혜경의 말에 사내는 다소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날 밤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그 일이라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여긴 너 같은 계집이 올 때가 못 돼. 쓸데없는 짓 말고 어서 돌아가. 사내는 마치 그녀를 동네 여자에 다루듯 거칠게 말했다. 이봐요, 한만수 씨. 전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형사입니다. 당신은 제게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난 그런 거 모르니까 잡아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경고하지만 이곳에 함부로 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사내는 마치 위협하듯 재빠르게 말하곤 무엇에 쫓기듯 동을 돌려 고개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봐요, 한만수 씨. 그녀가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내의 표정은 뭔가에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까 그녀가 만났던 권양미 할머니, 그리고 이번엔 한만수라는 사내. 그녀는 그들이 분명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 쥐죽은 듯 고요한 산골에서 그 끔찍한 비명소리를 한 사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가 만난 두 사람 모두에게서 그녀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두 사람과 얘기하는 동안 그녀의 뇌리에는 이상하게도 줄곧 죽음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은 이기와 집을 비롯한 마을 전체로부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늘한 냉기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난 후 김익재 촬영감독과 조연출 안예무는 몹시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익재 촬영감독이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귀신이다. 이거요? 한국대학 손남의 박사 얘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자 김 감독이 갑자기 자신의 소매를 걷어 걷고선 안영우에게 말했다. 야, 영우야, 내 팔 좀 만져봐라. 소름 돋은 거 보이지? 김 감독의 말에 이영우도 양팔을 어루만지며 맞장구를 쳤다. 저도 왠지 오싹오싹해지는 게 기분이 이상한데요. 김 감독 또한 테이프를 보며 카메라 이상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래서 정 PD 얘기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자 이거요? 아닙니다. 전체를 모두 다시 만들잔 얘기는 아니고 후반부만 다시 만들어서 결론을 바꾸자 이거죠. 우리가 과연 저곳에 가서 똑같이 귀신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설사 못 찍어도 저 테이프가 있으니까 후반부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김 감독이 다시 화면을 한번 바라보곤 이영호에게 말했다. 야, 미치겠네. 올해는 완전히 귀신 붙은 애라더니. 그 점쟁이 얘기가 꼭 맞네. 꼭 맞아. 영호야,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주라. 또, 오늘 벌써 몇 개 핀 줄 알아요? 좀 사서 피세요. 사서. 이영우가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적거려 담배 한 개비를 건네자 김 감독이 또다시 너스레를 떨었다. 임마, 내가 뭐 담배 살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담배 좀 줄여보겠다는 내 마지막 몸부림을 넌 그렇게 이해 못하겠냐? 내가 담배 사봐라. 하루에 2갑은 필 거다. 근데 너한테 맨날 이런 구박받으며 빌려 피니까 하루에 10개 피는 안 넘잖냐? 그리고 얼마 후면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지 모르는 판국에 동지끼리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아이고, 됐어요. 됐어. 둘은 언제나 앙숙이었다. 촬영장에 가서도 토닥거리긴 마찬가지였다. 촬영 때는 술 한 잔 안 걸치면 작품이 안 나온다며 틈만 나면 술 먹자는 김 감독과 절대 음주 촬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술이라면 입에도 못 대는 이영우. 그들은 정민수와 벌써 2년째 같이 작품을 하는 호흡이 잘 맞는 스태프들이었다. 정민수와 함께 그들은 올 가을 내내 귀신만을 찾아다녔다. 나중에는 스태프들이 모두 악몽에 시달린다며 비명을 지르곤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정말 귀신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내심 흥분되기 시작했다.
촬영일은 4일 후로 잡았다. 대략적인 스텝 회의를 마치고 헤일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것은 새벽 1시경이었다. 그가 아파트를 들어서기가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다. 심야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 가지 중 하나였다. 몹시 급한 일이거나 불길한 일이거나.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던지듯 소파에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헤일이냐? 나 한수야. 김한수. 웬일이냐? 이 아심한 시간에. 어디야? 편집실. 아니, 집을. 재수씨가 좋아하겠군. 근데 무슨 일로? 뭐, 특별히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자식이 지금 노총각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집에 들어갔으면 재수씨 껴안고 얌전히 잠이나 잘 것이지 웬 전화질이야.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니까 남의 집 온 거 같아 잠이 안 와. 그게, 아니고 너 그 흉가 촬영하기로 했냐? 그래, 덕분에 잘하면 한 방 터뜨릴지도 모르겠다. 일 잘 되면 내가 한 잔 살게. 그래, 그랬구나. 근데 너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어디 아프냐? 그제야 헤일은 김한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으며 어찌 들으면 떨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기 말이야. 그래, 얘기해. 아니야, 됐어. 임마,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아니야, 그냥 술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그만두는 게 좋겠어. 자식 싱겁긴, 그래. 괜히 감기 걸려서 술 먹었다가 더 고생하지 말고 일찍 자라. 재수씨 걱정하겠다.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이만 끊을게.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헤일이 다소 싱거운 그의 전화에 한번 피식 웃고는 막 웃옷을 벗으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그의 느리에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낯설게 다가섰다.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인사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곤 잠시 후 그는 피식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자식, 감기에 걸리더니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다. 전화를 끄는 김한수는 거실 소파에 넋나간 사람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두운 정적 속에서 불규칙한 숨소리가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에 묻혀 가늘게 들려오고 있었다. 한참을 꼼짝 않고 앉아있던 김한수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리곤 발작적으로 거실에 불을 있는 대로 밝히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어둠이 조각나고 거실은 대낮처럼 밝아졌다. 그러나 불빛에 드러난 김한수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얼굴엔 식은땀이 번질거렸고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두 눈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밝은 빛이 가득한 거실을 좌우로 서성이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선 알 수 없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빌어먹을 그럴 리 없어. 현실이 아냐. 절대로.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던 그가 이번엔 갑자기 주방으로 다가가 장식장을 열곤 위스키를 꺼내 들었다. 그리곤 거칠게 병마개를 따서 컵에 술을 가득 부었다. 술을 따르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그는 또다시 컵에 술을 채웠다. 역시 이번에도 순식간에 술잔을 비웠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손은 안정감을 잃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가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머리를 감쌀 때였다. 여보. 낯선 소리에 그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내 지윤이었다. 그는 얼른 다시 고개를 돌렸다. 거실 불을 뭐하러 있는 대로 켰어요? 지윤이 막 거실 불들을 끄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김한수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끄지 마. 그의 뜻하지 않은 행동에 지윤이 흠칫 놀라며 얼어붙듯 그 자리에 섰다. 여보, 거실 불 끄지 말라고. 한동안 남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 왜 그래요?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남편의 고개를 들어 올리던 그녀의 표정이 일순 하얗게 변했다. 핏발선 두 눈 신경질적이고 창백한 얼굴, 섬뜩한 광기. 지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언제나 정열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 여보 당신. 그러자 김한수가 그녀의 손을 획 뿌리치며 거칠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곤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날 보지 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 돌린 김한수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머리와 얼굴은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고개를 물은 채 김한수는 말이 없었다. 그러자 조금씩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남편의 어깨가 약간씩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 주저앉아 남편의 고개를 들어 올렸다. 남편의 얼굴을 본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가엾게도 남편은 울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울먹이듯 말했다.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요. 제발, 여보. 남편이 두려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다음 얘기는 그녀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기랄. 여보, 나 무서워 죽겠어. 마침내 남편이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어나듯 소리쳤다.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여보.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남편의 온몸은 그녀가 부둥켜 안기에도 벅찰 만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섭다니. 아득한 현기증이 그녀에게 찾아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불이 환히 밝혀진 거실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안간힘을 쓰면서 눈물을 삼켰다. 그리곤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를 지키겠다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석연치 않은 태도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실마리 하나 잡지 못한 해경이었다. 단서를 못 잡고 헤매긴 서울에서 내려왔던 시경수사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가끔씩 전화를 해선 이미 보내준 사진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거나 사건 현장 부근의 늑대거에 속하는 짐승의 서식 여부에 대한 자료 조사 요청 정도였다. 그들은 아무래도 피살자 3명의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된 살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들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다. 그녀가 조사해 본 바로는 최근 5년간 목촌리 부근에서 야생 늑대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서로 권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 하더라도 흉기가 죽창이라는 점이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금방 남의 눈에 띌 수도 있고 소지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에도 그것은 적당한 무기가 아니었다. 분명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어떤 식으로든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단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그녀였다. 그녀는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숟가락을 놓았다. 그러자 그녀의 앞에서 식사를 하던 구반장이 놀란 토끼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영사가 밥을 다 마다하고 최근에 무슨 충격받은 일 있어? 네. 아니, 내 말은 식사 때마다 꼬박꼬박 2그릇은 싹싹 비우던 자기가 밥을 남기길래 혹시 누구한테 충격받고 그 뭐냐 남들이 하는 다이어트라도 하나 해서 나 참 기가 막혀서 반장님은 왜 저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세요?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라니. 내가 언제 자기 못 잡아 먹어서 안달했다고 그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결코 날씬한 편은 아니잖아. 그래서 밥을 안 먹길래 다이어트 하냐고 물은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건가? 이봐 박순경.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실수한 거야? 구반장은 짐짓 정색을 하며 옆에 있던 박순경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참죠. 하지만 반장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그래? 자기 정말 성격 이상하네. 그때 그들 사이에 식당 아줌마가 기어들었다. 오늘 또 싸워요. 하여튼 어떻게 반장님하고 윤영사는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티격태격이에요. 그래. 그건 그렇고 그 목촌리 살인사건은 어떻게 범인은 잡았어요? 그러자 구반장이 갑자기 탁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곤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줌마, 경찰도 사람이요. 사람. 남 식사하는데 꼭 그런 걸 물어야겠소.
아줌마는 밥 먹는데 똥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 윤형사한테 물어봐요. 살인사건 아니면 상대 안 하는 형사니까. 구반장의 가시 박힌 말에 혜경은 가슴이 뜨끔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여 며칠 관내의 다른 일들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행동을 구반장이 모를 리 없었다. 다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별로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책 맞은 아줌마가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니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아이고, 반장님도 별것 다 갖고 토라지실까? 식사도 벌써 다 하셨네. 뭐. 근데 이번 사건 정말 윤형사 담당이야. 아니에요. 아줌마. 제가 무슨. 하긴 서울에서 형사들이 내려왔었다며. 어떤 미친놈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긴 옛날부터 목졸리 그곳이 터가 센 곳이었지. 반장님도 잘 아실 거려. 해방전엔 그곳이 왜 전염병 환자들 격리하던 곳이었다잖아요. 그러더니 한국전쟁 땐 빨갱이들 내려와서 반동분자들 공개 처형한다면서 죄 없는 마을 사람들 수 없이 끌어내선 죽창인가 몸가루 마구 찔러 죽이는 바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혜경의 의식 속을 번개처럼 파고드는 단어가 있었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아줌마, 방금 죽창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왜 그래, 윤형사. 한국전쟁, 공비, 죽창. 그녀는 갑자기 눈앞이 트이는 것 같았다. 자신이 왜 바보같이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는지 이상하기까지 했다. 죽창이란 것이 지금은 몹시 낯설지만 불과 40여 년 전에는 한때 그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무기였던 적이 있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장님, 저 먼저 일어설게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어디 가는 거요? 만약 오후에 또 자리 비우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았지? 구반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의 귀엔 더 이상 구반장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목천리, 한국전쟁, 죽창, 공기, 공개처형 그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헤일이 김한수의 아내인 지은으로부터 급히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오늘 아침이었다. 그는 김한수가 그녀와 결혼하기 전부터 지은과는 아는 사이였다. 그녀는 김한수의 학과 후배였고 따라서 헤일의 후배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들이나 동물회 같은 특별한 행사 때 김한수와 같이 그녀를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따로 만나는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겐 둘이 만나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를 따로 남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일 것이라는 예감만이 막연하게 그의 머리를 떠돌 뿐 특별히 추측될 만한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틀 전 새벽에 걸려온 그의 전화가 조금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당시엔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넘겼지만 아침에 그녀의 전화를 받고 나선 자꾸만 그때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커피숍은 한산한 편이었다. 그는 일부러 20분 정도 일찍 나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헤일은 그녀를 보는 순간 자신이 생각한 이상으로 그들 부부 사이에 뭔가 불길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그녀의 얼굴은 몹시 초췌했으며 서둘러 나왔는지 옷차림 역시 예전의 그녀와 달리 별로 신경을 쓴 기색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다. 헤일의 앞에 마주 앉은 그녀의 모습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는 몹시 망설이며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재수씨,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바쁘신데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긴 해야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질 않더군요. 만나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요즘 그이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한 일이라니요? 글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 사람 뭔가에 홀렸는지 예전의 그이가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부터예요. 강원도의 살인사건인가 취재를 갔다 온 그 다음부터 그녀는 감정이 복받치는지 거기서 말을 끊곤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어진 그녀의 얘기들은 김한수를 잘 알고 있는 헤일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얘기들이었다. 그녀의 얘기는 다음과 같았다. 김한수가 강원도 H군에 취재를 갔다 와서 밤을 새워 기사를 쓰고 집으로 들어온 것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였다고 한다. 그녀가 보기에 김한수는 그날따라 유독 지치고 피곤해 보였으며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쓰러져 깊이 잠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잠든 김한수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새벽녘이었다. 그는 결혼 후 한 번도 헛소리나 잠꼬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힘든 일 때문에 몸이 약해져 그런 줄만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김한수의 잠꼬대는 매일 계속되었고 그 정도도 심해졌다. 그리고 그 잠꼬대의 대부분은 살려달라는 비명에 가까운 것이었고 급히 잠을 깨우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 뭔가를 두려워하는 기색이 완연했다. 잠꼬대만이 아니었다. 잠을 자지 않을 때도 그는 이상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그러다 바로 이틀 전의 일과 통화를 한 바로 그날 밤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로 무섭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앞에서 울음까지 터뜨렸다는 것이다. 헤일은 참담한 기분으로 그녀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토록 활동적이고 자신감에 넘치던 김한수가 그랬다는 것이 그로서는 도통 믿기지가 않았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하도 답답해서 방송국에 연락해봤더니 갑자기 휴가를 내겠다고 했다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전문의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했죠. 정 PD님도 아시죠? 그의 친구 중에 정신과 전문의로 있는 민병기 박사라고. 민 박사요? 예, 압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며 갑자기 집안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마치 딴 사람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이의 그런 모습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가 자신에게 테이프를 넘겨줄 때만 해도 헤일은 그에게서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그러고 보니 이틀 전 그의 전화는 예사로운 전화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는 분명 그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가 간신히 울음을 삭히며 다시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제가 놀라는 것이야 뭐 큰일인가요? 다만 그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곤 바로 어제 아침에 방송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은 그 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이와 함께 H군에 취재 갔던 카메라맨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의 표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 표정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 것 같아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그토록 무섭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아무리 문을 열라고 해도 그이는 제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양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무섭고 두렵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선 방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창고에서 비상키를 찾아서 다시 돌아왔을 땐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더군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하면서 저보고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그이의 전화가 끊기고 얼마 후 과연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그이를 찾았어요. 그리곤 그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돌아가더군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그이한테선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전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녀는 거의 절망적인 눈빛으로 헤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헤일이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도무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김한수의 기이한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를 찾아왔다는 경찰들은 누구일까? 그는 지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를 맴돌았다. 그는 일단 그녀를 최대한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자신이 어떻게든 원인을 알아볼 테니 참고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긴 그녀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내내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김한수의 기이한 행동과 그가 취재를 갔던 H군의 살인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우선 김한수와 함께 취재를 갔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카메라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보도국에 전화를 걸어 본 결과 그의 이름이 이창수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는 김익재 촬영감독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같은 방송국의 카메라맨이니까 서로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뭐, 이창수가 죽었다고? 예상대로 김 감독은 이창수를 잘 알고 있는 듯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사람과 잘 아세요? 잘 알다 뿐이요. 옛날에 내 밑에서 카메라 배워서 입봉한 녀석인데 이제가 30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죽었답디까? 저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집에서 죽어 있는 것을 우연히 그의 집에 들린 친척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참, 사람 목숨 별거 아니구먼. 한 보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멀쩡하던 놈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 헤일과 김 감독이 이창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수사 중이라고 쓴 팻말이 달린 노란 띠를 집 주위에 둘러본 사람들의 집안 출입을 통제한 채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며 김 감독이 말했다. 이거 그냥 죽은 게 아닌 모양인데 웬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해? 김 감독과 헤일이 다가가자 근무를 서던 경찰이 앞을 막았다. 무슨 일입니까? 여긴 현재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그러자 그 경찰에게 김 감독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보시오. 난 죽은 이창수와는 아주 막연한 사이인데 도대체 왜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나 좀 압시다. 수사상 비밀이라 현재로선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는지도 말해줄 수 없단 말이요. 그만 물러나세요. 상부의 지시입니다. 경찰이 김 감독과 헤이를 밀치듯 제지하자 김 감독이 화가 난 듯 그의 손을 뿌리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나온 참, 분통 터져서 무슨 놈의 민주경찰이 이따위야. 아끼던 후배가 죽었는데 어떻게, 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사태질까지 해대며 분통을 터뜨리는 김 감독을 가까스로 말린 것은 헤일이었다. 공연히 소란을 피워봤자 아무것도 얻어질 건 없을 것 같았다. 난감한 심정으로 이창수의 집만 먼벌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헤일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김한수와 보도국에 함께 있는 강상준 기자였다. 잘 알진 못하지만 헤일이 김한수와 함께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 PD님, 아니세요? 예, 강 기자님이시죠?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예,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강 기자님은 어떻게? 예, 저는 취재차 조문차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저희 보도국에 있던 카메라맨 한 명이 죽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창수라는 사람의 죽음이 궁금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혹시 아는 게 있으시면 좀. 그 사람과 아시는 사이셨던가요? 그때 김 감독이 나섰다. 창수와는 제가 잘 압니다. 대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자 강 기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난색을 표명했다. 이윽고 입을 연 그의 얘기는 뜻밖이었다. 사실 저도 같은 직장 동료의 죽음을 취재한다는 게 여간 찝찝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취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 측에서 전혀 접근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웬만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현재로선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사실도 철저히 차단되고 있어요. 다만 제 정보원을 통해 어렵게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의 시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거예요.